자, 첫 페이지를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저희 로고로 채워봤어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 로고가? 많이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제 더 LX라는 로고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고요. 왜 혹시 이게 새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일반 솔라가드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솔라가드 프리미엄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그 외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더 LX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브랜드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됐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로고로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페이지는 일단 저희 로고로 채워봤습니다. 저희 솔라가드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죠. 시간을 약 10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저희 솔라가드 프리미엄이 한국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3년 정도는 단일 브랜드로 운영이 됐습니다. 솔라가드 프리미엄이라는 로고 하나로 단일 브랜드로 운영이 됐었죠. 썬팅샵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 도입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도입기인데 썬팅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썬팅이라는 건 있었는데 프리미엄 썬팅, 고성능, 기능성이 있는 프리미엄 썬팅이 시장에 도입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솔라가드 프리미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퀀텀이라는 제품을 메인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죠. 자, 처음 3년간은 단일 브랜드로 저희 브랜드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시장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을 했었고요. 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마케팅 수명주기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성장기예요. 어떤 브랜드든 도입기가 지나면 성장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지나면 성숙기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은 쇠퇴기가 오겠죠. 자, 성장기 때 지금은 이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가 굉장히 혼재된 복잡한 시장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땐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성장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기 때 주요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퀀텀을 메인 타겟으로 한 경쟁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이미 시장에 안착되어 있는 제품을 타겟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퀀텀을 타겟으로 많은 제품들을 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퀀텀보다 비싼, 퀀텀보다 싼, 퀀텀보다 좋은, 퀀텀보다 예쁜 이런 필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쟁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매장과 매장, 샵 대 샵의 경쟁이 이루어졌었고요. 자, 이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의 샵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 다들 아시죠? 이게 지금 10년 정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형태의 마케팅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 3년 전에 단일 브랜드 체제로 움직일 때 솔라가드 프리미엄 샵에서 구전을 통해서 어떤 글로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접점에서 전달드렸었던 그런 서비스 퀄리티와 지금의 서비스 퀄리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 한 분이 LX 필름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 필름 뭔가요? 좋은가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샵 안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샵에서 LX에 관한 효과적인, 좋은, 전문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성장기 때 정체됐던 이 분위기가 지금 성숙기, 지금 아직 쇠퇴기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도 쭉 끌고 오고 있는 시장의 형태고요. 이 형태에서는 저희 특히 LX와 같은 필름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기술력과 어떤 뭐 다른 필름은 갖지 못하는 수많은 효용들이 있는데, 이런 필름들은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될수록 저희 브랜드는 전문성과 함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알려야 되나? 소비자들에게 뭘 알려야 되죠? 우리는 LX를 알려야 돼요. 저 화면 보이시죠? 우리 로고 안에 LX라는 말이 들어있죠. 우리 브랜드 정체성은 LX입니다. LX. 퀀텀이 아니에요. 왜 그 팔기 어려운 LX를 강조를 할까요? 이 LX라는 그 제품이 결국 우리 더 LX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라가드 프리미엄의 정체성이에요. 이 LX라는 제품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효용들이 있고요. 그에 걸맞는 기술력과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잘 못 알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LX 필름은 최근에 오토기어에서 제가 이제 브랜디드
인터뷰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댓글을 다 봤어요. 제가 다 봤는데 아직도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비싸게 해놓고 소위 말해서 눈탱이 치려고 비싼 제품이지 뭐가 그리 대단해서 비싸게 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셨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LX는 다른 필름들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성능들과 기술들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서 더 LX라는 브랜드를 가장 사랑하는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LX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LX라는 필름을 제조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 뭐죠? 스퍼터링. 맞췄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소비자라고 가정을 하죠. 제가 소비자인데 어디선가 되게 잘 쓰여진 글을 봤습니다. 스퍼터링 공법에 대해서. 그렇구나. 근데 100% 이해 못했어요. 한 70%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생겨서 어떤 샵을 찾아서 갔습니다. 더 LX 샵이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갔어요. 네, 사장님께 물어보죠. 제가 인터넷에서 스퍼터링이라는 게 좋다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거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스스로 내가 좋은 필름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걸 수도 있고 확신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차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에는 사실 또 나눠야 돼요.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알고 설명하지 못한다. 이건 결국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자꾸 표를 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나 이만큼 안다 라고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경쟁력이고 그 지점의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소비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결국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려야지. 그래서 스퍼터링이라는 공법 자체가 평소에 저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정 자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정 설명하기도 사실 어렵죠. 뭐 플러스 정극이라든가 마이너스 전하, 타겟 물질, 금속물, 산화물 이런 거 평소에 쓰나요? 한 번도 쓰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그러니까 LX의 정체성을 가장 대변하는 스퍼터링 공법이라는 게 이거는 이따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게 되는지. 근데 소비자들한테 제가 만약에 소비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공정 얘기는 뭐 필요하면 했겠죠. 근데 간략하게 서비스 접점에서는 글로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고 깊숙한 내용들을 옮겨 적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 접점에서 그 사람이 정말 환자가 아니라면 이런 깊은 얘기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한 2줄, 3줄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깊은 내용을 모르면 2줄, 3줄로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스퍼터링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자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가 LX를 가장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더 LX 로고에 있는 저 LX,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면 소비자들은 결국 몰라요. 광고 15초짜리 아무리 뭐 100만에 200만에 때려봐야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그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고 허상이에요. 소비자에게 우리 로고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서비스 접점에서 작사를 꽂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광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장으로 갈까요? 손님들이? 그런 광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빼고 그 광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광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들 본인들의 역량을 어필해야만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애정을 쏟아붓는 거겠죠.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LX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LX를 잘 모릅니다. 자, 역사. LX라는 걸 설명할 때 뭐 필름 파는데 역사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거기까지 뭐 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몰라도 됩니다. 강요하진 않겠어요. 근데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썬팅 필름들 중에서 역사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썬팅 필름 있나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든가 기술력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역사를 언급할 수 있는 브랜드 혹시 있나요? 저희 LX 말고?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도 없습니다. 남들 못하는 거는 무조건 알려야죠. 우리의 자랑인데. 자, 역사. 우리가
이성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이성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호구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는지, 어디 출신인지, 뭘 하셨는지 좀 깊게 보기 위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래. 독특하지 않나요? 아닌가? 너무 노멀한 상황인가요, 지금? 독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알려야 돼요. 남들 갖지 않은 것, 남들 갖지 못한 것들은 알려야 됩니다.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LX의 기술력과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문학적 지식이, 문학적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꽂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역사 얘기하면서 프랑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키워드들에 직접적으로 꽂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키워드들에 감명을 받고 계신 사람들이 썬팅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얘네는 뭐 프랑스고 뭐고 뭐 이상한 단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 그럼 더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알아야, 역사라는 것도 알아야 본인들이 또 어떤 매체에 글을 올릴 때 더 글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문학적 지식이 뒷받침되면 썬팅이라는 단어, 썬팅 또 말이 자꾸 새는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죠. 썬팅이라는 단어 무시하는, 야 썬팅 주제에 뭐 100만 원을 해? 썬팅 주제에 뭐 명품이야? 썬팅 주제에 뭐 퍼포먼스야? 이러는 뭐 무시가 섞인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언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야 썬팅쟁이가 알면 뭘 알겠어, 필름이나 붙여, 기분 나쁘잖아요. 나 이 정도, 나 문학적으로도 이만큼 지식이 있고 우리 필름 대단한 거야, 기술적으로도 대단해, 너 몰랐지? 라고 설명해 줘야 그 사람이 전환이 되겠죠, 고객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으면 좋습니다, 결국. 자, 우리 필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약 37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350년으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360년에서 70년 전으로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루이 14세죠. 1650년대, 1600 중반, 1600년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가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좀 우리 국력도 좀 과시하고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 뭐 좀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이태리가 판유리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판유리 기술이라는 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때 1650년대는 조선시대 효종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건축물에 판유리를 쓴 건축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태리에서 판유리를 잘한데 야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좀 국력을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가지면 해서 재무상인 콜베르를 시켜서 야 우리도 유리 좀 만들어봐, 판유리 좀 만들어봐 해서 생긴 게 국영기업으로 상고방이라는 국영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리 제조업에 근간을 두고 있고 지금은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 글로벌 그룹사가 됐고요. 유럽 전역에서 유럽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건축자재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대기업이에요. 자, 상고방이 유리를 만들어서 어디다 과시했나요? 여기가 거울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이 방을 설명을 드리자면 폭이 한 11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7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당 쪽에 보이는 쪽은 17개의 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쪽은 17개의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벽화들이 있고요. 미술 양식으로 따지면 바로크 후기 양식이에요. 바로크 후기 양식의 전통적인 건축물입니다.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축물이고요. 거울의 방을 왜 꾸몄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기술들, 사치를 왜 거울의 방에 했을까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때 베르사유 궁전은 귀족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가서 술 마시고 놀 수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는 이제 귀빈들이나 뭐 어떤 행사라든가 뭐 결혼식도 그렇고 해외에서 이제 사신들이 오면 베르사유 궁전을 가겠죠. 이 거울의 방이라는 건 접견실이에요. 누구든지 이 베르사유 궁전을 거쳐가려면 이 거울의 방을 거쳐야 돼요. 첫 인상입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런 방을 걸어가면서 와 프랑스 대단하다. 루이 14세 많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구나. 대단하구나. 프랑스 이렇게 예술적인 나라구나. 기술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첫인상을 주게 되면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울의 방은 접견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1650년대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상고방이라는 건
이때 당시 1978년에 1678년 거울의 방이 개관을 했고요. 이 거울의 방을 시작으로 유리 제조에 근간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썬팅 사업도 있었고요. 시간은 흘러서 195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50년대에 가장 주요했던 사건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무슨 소리야? 전쟁 2차 대전 40년대에 다 끝났는데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배경이 우주였습니다. 전쟁의 배경이 우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주 전쟁. 누가 전쟁을 벌였죠? 미국과 소련이죠. 자, 미국과 소련이 사상을 가지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여기는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자, 우리 편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우리 편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하는 싸움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우주전쟁의 결말을 혹시 알고 계신 분? 누가 이겼나요?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 미국. 무슨 사건이 있었죠? 달 착륙. 미국이 1969년에 달 착륙으로 인해서 이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죠. 자, 이때 싸움을 끝냈어요. 이때 끝내고 우주전쟁 끝을 맺습니다. 이때 우주전쟁을 한 10년에, 20년 정도 끌고 왔죠. 20년 정도 국민들의 세금을 다 우주에다가 녹였어요. 천문학적인 세금을 다 녹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SF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잘 알죠. 잘 알진 못해도 우주가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우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우주가 뭔데? 몰라, 저 하늘이래. 근데 우리 세금이 자꾸 저기 들어간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당시에 우주에다 녹인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서 로켓, 발사체, 궤도, 비행, 천문학, 그리고 필름 제조 기술도 이때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필름 제조 기술이 아니고 스퍼터링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됐냐면, 혹시 최초의 우주인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은 알지만 최초의 우주인은 모르죠. 유리 가가린. 어디 나라 사람 같나요? 소련인이에요.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고, 이때 61년이에요. 미국이 달 착륙하기 8년 전에 이미 소련에서 사람을 유인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에 보냈다가 무사 복귀를 시킵니다. 이 다음에 62년에 존 F 케네디가, 야, 그럼 우리는 사람을 달에 보내겠어 라고 연설을 하죠. 선언을. 이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최초의 생명체가 우주에 갔었습니다. 이 전에. 어떤 생명체인지 아세요, 혹시? 개. 이름 아세요? 이름은 라이카입니다. 얘는 죽었어요. 네. 이게 57년에 미국이 달 착륙하기 수년 전에 이미 최초의 생명체를 우주에 보낸 것도 소련입니다. 56년에 또 뭐가 갔어요.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 아세요? 인공위성 이름은 스푸트니크. 이것도 소련제죠. 전쟁 끝나고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 자, 이때 달 착륙이 갔던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였어요. 이 11호 전에 모든 아폴로와 익스플로러호들은 러시아한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모든 전쟁을 끝냈지만 그 전의 역사는, 우주전쟁의 역사는 소련의 승리였어요. 우세했어요. 야, 전쟁 끝나고 소련 그 농업국가가 과연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주에다가 뭘 쏘겠다고 하면서 자만을 했죠. 우리는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발사체 전문가인 폰 베르너 박사도 데리고 있고 방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주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개척한 건 소련이에요. 이때 진영에서 이제 많이, 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짱인가 봐. 소련에 붙자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을 때 미국은 가만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긴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죠, 나사. 미국이 이를 갈고 만들었습니다. 이 나사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저희 스퍼터링 공법이에요. 그리고 스퍼터링 공법을 왜 썼냐면 우주선에 쓸 고기능성 윈도우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최초로 산업용, 건축용, 그리고 차량용 썬팅 필름을 만든 게 솔라가드예요. 이 나사라는 키워드 많이 쓰죠. 다른 업체들도. 스퍼터링 제조 공법으로 만들어진 필름들을 쓰시는 그런 브랜드들에서 이 나사라는 키워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어찌됐건 원조는 솔라가드예요. 이 솔라가드에서 이를 갈고 만든 게 LX고요. 왜 이를 갈고 만들었냐? 이때 300년도 더 전에, 이때부터 유리를 만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유리 맨날 만들면, 똑같은 유리 만들면, 야, 유리 이거 좀 너무 약하지 않냐? 너무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도 안 되고, 이런 생각 맨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좀 단단하게 만들어봐. 이거 좀 열차단 좀 되게 만들어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리를 만들었겠죠. 이 당시 나사에 꽂혀서, 야, 우리 이거 응용하자 해서 만든 게 저희 LX 필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X 필름이죠. 얘는 썬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틴팅. 틴팅이 정확한 단어라고 하는데 틴팅은 색을 입힌다라는 의미고요. 프라이버시 기능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LX는 윈도우 필름이요.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필름입니다. 윈도우 필름. 상고방, 유리를 만들던 애들이 왜 필름 개발에 그렇게 목을 맸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유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리는 단점들이 많아요. 잘 깨지고, 프라이버시 안 되고, 에너지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시야 확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은 윈도우 필름이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LX고요. 우리는 이런 남들이 팔지 못하는 역사도 함께 팔아야 합니다. LX 얼마에요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을 팔아야 되는데 기술부터는 좀 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일반 솔라가드 프리미엄은 몰라도 더 LX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도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몇 번 말해보면, 그 사람의 채널에 가서 이제 글 몇 개 끄집어내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더 LX는 남들과 솔라가드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다른 필름 브랜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퍼터링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스퍼터링이라는 거는 제조 공법이죠. 제조 공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필름의 설계예요, 설계. 우리 필름은 LX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퀀텀이나 보고 이런 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LX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해서 파장을 감지해서 차단을 하죠.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일반 염색 필름이나 세라믹 필름들은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막죠? 흡수! 그쵸. 흡수와 반사로 나눌 수 있겠죠. 전문적으로 하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염색 필름과 세라믹 필름들은 그냥 온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몸으로 막아서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막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변형이 오죠.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막아서는 버틸 수가 없고요. 성능의 지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선택적으로 빛을 흡수하지 않도록 반사시키게 되면 필름의 내구성은 그만큼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성능의 지속성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퍼터링 공법은 그런 필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 한 부분일 뿐이고요. 사실 필름을 만들 때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태양 에너지, 장파장, 단파장, 여러 가지 파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지표면에 도달을 하겠죠. 자동차 전면 유리가 있습니다. 자, 도달해서 닿을 때 얘네들이 파장을 선별을 하죠.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선별을 해서, 야, 긴 거는 너 에너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가. 중간 거, 너 조금만 들어와. 그리고 너 이만큼은 나가. 짧은 거, 야, 너 유해하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반사를 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빛의 굴절을 이용합니다. 이거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빛의 굴절이라는 게 있어요. 빛은 굴절이 돼요. 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제 사무실에서 전등을 바라보다가 제 안경에, 요새 마스크 쓰기 때문에 안경이 성에가 끼죠? 성에를 카메라 앞에 갖다 끼우면, 필터처럼 갖다 끼우면 저렇게 빛이 파장이 여러 파장으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빛의 굴절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대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의 굴절률이 다 달라요. 빨주, 녹초, 파남보 모두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굴절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입사각, 반사각 이런 거 혹시 배우신 적 있나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빛은 입사각이랑 여기 이제 법선을 그으면 반사각이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장대의 에너지 영역대를 반사시키기 좋은, 굴절시키기 좋은 물질들을 설계를 해서 증착을 하는 게 바로 스퍼터링 공법이에요. LX는 이 설계 공법이 어떤 물질이 몇 프로만큼 어떤 비율로 들어갔는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 특허가 있고 미국 특허가 걸려 있어요. 특허 2개가 유일하게 특허가 걸려 있는 썬팅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상고방그룹, 이제 솔라가드, 미국에서는 에너지를 분석하겠죠. 에너지를 모두 분석해서 어떤 물질을 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에너지 분석 툴이 있어요. 캡솔, 캡샷, 스페큘라리스, E필름, 이런 에너지 분석 툴을 가지고 태양 에너지의 여러 가지 파장대들을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반사시키기 좋은 이 입사각과 반사각을 어떤 물질을 댔을 때 반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어떤 물질을 어떤 비율로 증착을 시켰을 때 TSR이 얼마가 나오고 BLT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 다 연구를 합니다.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스퍼터링 공법을 이용해서 필름을 제작을 하죠. 태양 에너지를 무식하게 온몸으로 막다 보면 결국 나가 떨어지는 상황밖에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물질이든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을 먹으면 변형이 오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재방사를 하죠. 빼야 돼요. 받은 열을 빼야 되는데 여름철을 예를 들면 더위, 추위, 이제 실내가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춥겠죠. 먹은 열은 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겠죠. 찬바람이 요 에너지를 상쇄하죠. 근데 한번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몰라요. 에너지를 얼만큼 상쇄하고 있는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필름이나 싼 필름이나 똑같이 에어컨 틀면 시원한데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걸 상쇄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사람들이 못 느껴도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흡수 타입의 필름들은 성능의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TSR이라는 단어를 못 쓰죠. 다 IR 차단, 적외선 차단, 열 차단율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편법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 IWFA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는 보지 말아라 라고. 열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는 열의 절반, 3분의 1 정도의 열만 먹으면 필름의 변형이 오지 않겠죠. 안으로 재방사되는 열의 양도 적겠죠. 그만큼 이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염색 필름과 세라믹 필름들은 이 메탈 필름들의 성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능과 내구성이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스퍼터링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자역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자역학 이과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설명하기가 더 어렵죠. 양자역학이라는 건 미시 세계에 있는 물리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랑 반대되는 게 고전 물리학이죠. 고전 물리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거.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로 가서 뭐 가속도가 0이가 철수보다 먼저 갔는데 언제 도착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베스트셀러 퀀텀 이름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예요, 양자. 자, 진공 챔버가 있습니다. 왜 진공에서 만들까요? 필름을. 여기 불순물이 있으면 필름의 증착이 고르게 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0에 가깝게 빨아들이죠. 이 챔버 위쪽에는 필름 원단이 지나가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 AX 필름은 일반적인 세라믹 필름이나 염색 필름에 비해서 단가가 8배 정도 높습니다. 광학용 등급이에요. 광학용 등급의 PE, 폴리에스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타겟 물질이라고 합니다.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속, 산화물 등이 있는데 어떤 물질들이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지나가는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한 상태고, 이 타겟이 세팅이 된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띠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알곤가스를 주입하죠. 이 지금 진공 상태에서 알곤가스를 주입해서 여기를 가득 채웁니다. 알곤가스는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 원소기호 주기율표 혹시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다? 여기 18쪽 끝에 있는 헬륨, 제논, 네온, 알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불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이 자체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어요. 안정.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곤가스라는 건 타겟 물질을 때리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안정 상태가 아닌 일반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 혼자 일으킵니다. 화학적 반응을. 자기 혼자 막 변형이 되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 있는 불활성 기체를 사용해서 매개체를 이용해서 타겟을 때리고 분자 충격을 이용해서 이 필름 원단에 증착을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곤가스가 플러스에 원자 핵이 있고요. 마이너스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죠.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온화라는 게 됩니다. 이온화라는 단어도 생소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와요. 이걸 이온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가 되죠. 액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기체에다 에너지를 가면 이온화가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이 이온화 과정 자체가 양자역학의 일부예요. 자, 이온화라는 건 자연 현상 중에 가장 예를 들기 쉬운 이온화 과정이 번개 있죠, 번개. 비가 올 때가 되면 정란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름이 형성이 되죠, 높게. 이 구름의 특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는데, 플러스 전자는 위쪽으로, 마이너스 전자는 아래쪽으로 대전되게 돼요. 특징이에요. 이 구름의 특징.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자꾸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표면에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이동을 해버리죠. 순식간에. 그때 이동하는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번개죠. 그게 이온화 과정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진공 챔버 안에 에너지를 가하면 알곤가스가 분리가 되면서 이 질량을 크게 가지고 있는 플러스 원자핵이 마이너스 극에 이끌리면서 타겟을 때리게 됩니다.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원자 단위로 타겟 물질이 떨어져 나와서 필름에 증착되는 게 스퍼터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온화 과정에서 막 번개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공정을 보면 이 안에 막 벼락치듯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 스퍼터링 공법은 굉장히 느려요. 염색 필름 담갔다 빼거나 뭐 염료칩을 눌러서 같이 프레스를 하거나 아니면 원단 자체를 염색해서 나오게 한다거나 굉장히 빠릅니다. 수율도 좋고요. 거의 하자가 없어요. 스퍼터링 공법은 여기에 고르게 증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기계 자체도 비싸고 이 분석도 어렵고 이 기계를 돌리는 기술자의 역량도 굉장히 관여가 많이 돼요. 수율도 떨어지고요. 고르게 증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곤가스도 비싸고요. 필름 원단도 비싸고 타겟 물질 당연히 비싸겠죠. 금, 은 이런 거 들어가요. 이건 상고방 그룹 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타겟 물질이 들어가긴 하는데 알곤가스가 원자핵이 스퍼터링 타겟 물질을 때릴 때 불순물을 가리지 않고 때려요. 불순물이 때리면 불순물이 증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겟 물질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비싼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비싸요. 이 제조 공정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모든 게 비쌉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필름을 만들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염색 필름이나 세라믹 필름들은 이 스퍼터링 공법으로 만든 필름의 성능을 능가할 수가 없고요. 성능의 지속성도 없고요. 내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뭐 품질 보증 10년, 뭐 이렇게 평생 보증 이렇게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왜 거짓말인지. 이 과정 자체가 양자역학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퀀텀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제가 맨날 인스타에 올리지만 보신 분들 있겠지만 LX 양자역학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항상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스퍼터링 공법으로 필름을 제조하게 되면 결국엔 이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LX가 70부터 1호까지 있죠. VLT가 55 정도 차이가 나네요. TSER이 70이 몇이죠? 55? 60인가요? 12밖에 차이가 안 나죠. 유리라는 거, 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유리를 왜 쓸까요? 건축물이나 자동차 유리 왜 쓰죠? 그렇죠. 봐야 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리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어느 한 가지 단점을 개선하고자 시야를 가려버리면 그 좋은 필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리의 본연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 VLT에 상관없이 TSR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필름이 우수한 필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염색 필름, 세라믹 필름들이 열을 많이 받으면 어떤 물질이든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죠. 많이 밟다 보면 열화가 돼서 나중에 페이드 현상이 벌어지고 식혀야 되죠, 막. 그래서 변형이 오고 디스크도 막 변형이 오고 그러죠.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무리하게 받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런 뽀글이의 원인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필름 접착제 성분들이 가스화되면서 증발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 상태는 필름이 변형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변형이 끝난 상태예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죠. 안경은 수명이 2년이에요. 안경의 코팅이 열을 받거나 어떤 생활기스에 의해서 벗겨지면 빛이 산란돼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름도 마찬가지로 변색이 되기 시작하면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라든가 눈의 피로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접착제 성분은 VOC 성분이라고 그래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면 신경계통을 자극을 하죠. 발암물질이요. 심한 워딩을 쓰면 이런 것들 계속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이런 저가형 필름들을 서비스로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지 말고 잘 생각하고 받아라 라고 정확하게 서비스 접점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능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IWFA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 IR 수치, 적외선 수치, 열 차단 수치 이런 거 보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보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태양 복사에너지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이 면적이 복사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 750나노미터에서 2500나노미터 적외선 영역대예요. 400에서 750은 가시광선, 30에서 400나노미터는 자외선입니다. 일로 가면 이제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크로웨이브, 뭐 라디오 주파수 뭐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결국 자외선부터 적외선 영역대까지입니다. 30나노미터부터 약 2500나노미터 정도까지의 영역대가 우리에게 유효한 에너지 영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외선 차단율, IR 차단율.
IR이 뭐예요?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란 말이에요. TSER 외 모든 이 차열 성능의 수치는 이 적외선 영역대의 성능 수치예요. 근데 적외선 영역대라는 건 파장대가 750에서 2500나노미터대까지 굉장히 넓죠. 그런데 그런 수치들은 뭐 750부터 1000, 1000에서 1500, 1500에서 2500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어요. 성능 수치의 범위가 일단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은 구간만 일부 측정해서 99.9%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여기 재서 99%라고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이런 논리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 공중부양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고 점프를 뛰었어요. 1초 뛰었어. 이거 공중부양이라고 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이거 열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성능 수치를 잴 때는 모든 범위를 측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NFRC라는 건 미국의 국립창호인증위원회라는 곳이에요. LBNL은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레보레토리라고 해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고 적으시면 되세요. 이 IWFA에서 이런 거 소비자 기만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해줄게. 테스트 방법론을 정합니다. NFRC에서. NFRC라는 곳은 소비자 단체, 이 창호 관련 제품들의 성능 수치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정부 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몇 개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방법론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거 가라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테스트를 해라. 그것만 우리가 TSER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수치들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을 합니다. 이 LBNL에 있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측정한 자료를 넘길 테니까 너네 계산해 라고 하는 건데 이 윈도우 소프트웨어 내가 100m 달리기 10초 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누구는 아이폰으로 측정을 하고 누구는 갤럭시로 하고 누구는 위성시계로 하고 누구는 뭐 집에 있는 뭐 자명종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측정을 할 때 논란이 없으려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돼요. 가장 성능이 좋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LBNL,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라. 자, 정리를 할게요. 국제 윈도우 필름 협회에서는 TSER, VLT 대비 TSER을 보는 게 필름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규정을 해놨고 TSER도 모든 TSER이 같지 않다. NFRC 테스트 방법론과 LBNL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계산한 수치만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라고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수년 전에 발표를 했죠. 이 솔라가드 프리미엄 단일 브랜드 운영되는 그 3년 동안은 TSER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 퀀텀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경쟁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IR 차단율이니 뭐 적외선 열 차단율이니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런 것들 보지 말아라 라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TSER이라고 교묘하게 바꿔놓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TSER이 진짠지 가짠지 보시려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능 수치 아래표에 이 TSER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더 LX 홈페이지 가시면 성능 수치표 아래 분명히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WF에서 인정하는 NFRC 테스트 방법론과 LBNL의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계산된 수치만 제공하고 있다. 이게 국제규격으로 ISO 9050, 한국 기준으로 KS 2514에 근거해서 기반한 성능 자료만 공시를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소비자들 잘 모르죠. 설명 안 해주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TSER은 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라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조차도 이걸 잘 몰랐죠. 이 문구가 없는 TSER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진짜인데 표기 안 해놓으신 브랜드도 있어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몇 개 안 돼. 아무튼 TSER, VLT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NFRC 테스트 방법론이 뭐냐면 측정하는 기준, 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용을 제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줘야만 소비자들이 수치만 보고도 필름의 성능을 인지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를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빠삭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방법론을. 되게 복잡해요. 몇 미리 두께, 3mm 두께 유리에, 싱글 판유리에, 색이 없는 싱글 판유리에 필름을 붙여서 1제곱미터의 면적의 유리를 통과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데 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전 태양 에너지 영역대의 모든 에너지를 투과시키고 온도는 22.3도, 습도는 39%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라.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그냥 샵에서 띡 찍어가지고 보셨죠? 적외선 차단율 99% 되는 거. 보셨죠? 자외선 100% 되는 거. 다 가짜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간이 키트로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대놓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겠죠. 그런 거에. 그런 거 절대 보시지 마시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TSR만 보시면 되세요. 다 이 기관들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효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방법론을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차량용 썬팅 필름 중에서 VLT 대비 TSL이 가장 높은 필름이 LX예요. LX보다 좋은 필름이 없습니다.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샵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필름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효과적인 제안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요. 제가 건축물을 갖고 왔는데 LX를 건축물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레퍼런스예요. 소비자들이 그럼 LX가 그렇게 좋은데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있냐? 네, 이 첫 사진은 싱가포르의 셰라톤 호텔이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애리조나 대학교고요. 여기는 스테나라인이라고 해서 유람선이고요. 자유여신상, 미국 국회의사당,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에펠탑, 435 에비뉴. 이거는 뉴욕에 있죠. 저기에 다 LX가 시공이 됐습니다. 그 애리조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 1000회 정도가 시공이 됐고요. LX70이 시공이 됐고 태양 열정 같은 거 이제 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조망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LX70을 선택했고 피크룸 템퍼레처라 그래서 하루 동안 저 실내 공간에 가장 높은 온도로 치솟을 때 온도가 48도였어요. LX70 하면서 29도까지 내려갑니다. 스테나라인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저기는 3000회 정도가 시공이 됐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그리고 SBS 사업, 그리고 아셈타워 뭐 이런 데 시공이 많이 됐습니다. LX 필름이. 자, 우리는 그동안 필름을 판매할 때 차열 성능이라고 됐는데 차열 성능이 열차단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필름의 성능은 차열과 단열 두 가지 성능이 있습니다. 근데 차열 성능만 우리가 VLT, TSL 이런 것만 집중이 됐었죠.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겨울철에 난방부하가 없죠. 여름철 냉방부하는 있어도 겨울철에는 열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열로 인해서 난방을 때우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전기차, 친환경 시대죠.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여름철 냉방부하 못지않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름의 단열 성능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LX는 단열 성능도 있습니다.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율도 뭐 다 99.9%다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RC 테스트 방법론을 거쳤다면 효과적인 자외선 그 사람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영역대가 효과적으로 걸러내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NFRC 테스트 방법론이라는 그런 뭐 아까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이것도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자외선도 UVA가 있고요. UVB, UVC, 그리고 뭐 원자외선, 중자외선, 단자외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자외선 해갖고 쭉 있는데 30나노미터부터 한 400나노미터까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외선 영역대는 UVA와 UVB예요. 나머지 UVC라든가 UVB도 마찬가지고 UVC와 UVB는 거의 대기권에서 흡수가 됩니다. 또 이 자체로 또 대기를 형성하는 어떤 수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역대는 이 UV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UVB레이. 요거를 잘 차단해야만 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NFRC 테스트는 측정 범위가 300나노미터부터 380나노미터까지 측정을 합니다. 근데 NFRC 테스트 방법론을 거치지 않은 일부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필름들은 요 측정 범위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99.9% 소비자들이 말하면 우리는 거의 전 영역대의 자외선을 측정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PF 285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이프티 기능. 자, 세이프티 성능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윈도우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 비산 방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비산 방지 외적으로도 유리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유리라는 소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 판유리예요. 일반 판유리는 그 특성 자체가 압축되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압축되는 힘, 응력, 압축 응력에는 굉장히 잘 버텨요. 그리고
늘어나는 힘, 반대로 늘어나는 힘에는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장 응력이에요. 인장. 5mm 정도 되는 일반 판유리가 압축 강도가 1000kg 포스 제곱센티미터, 인장 강도가 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kg 포스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파괴 강도. 파괴 강도는 500kg 포스 제곱센티미터로 보시면 되세요. 이론상 강도입니다. 이론상. 실제 파괴 강도는 5kg 포스 제곱센티미터예요. 이론상 강도와 실제 파괴 강도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유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소재예요. 제조가 될 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건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경우고요. 실제로 유리가 만들어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이라든가 흠집이 생겨요. 그걸 플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있습니다. 압축 응력에는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죠. 유리가 파괴되는 사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야구공을 성인 남성이 유리 표면에다 집어 던졌다. 그러면 유리가 과장됐지만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압축 응력이 발생이 되고 이 반대면은 늘어나죠. 인장 응력이 발생이 됩니다. 인장 응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인장 응력이 미세 균열이나 흠집에 집중이 되면서 유리가 더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파괴 강도는 약 5kg 포스 제곱센티미터인데 포스 제곱센티미터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그 마력 토크 같은 거 할 때 40kg 포스 제곱미터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단위. 토크나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1제곱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cm, 1cm라고 가정했을 때 재료가 이 위에 5kg짜리 물체를 떠받들고 있는 힘까지는 버텨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500kg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판유리는 5kg짜리 물체를 올려놨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위가 그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자동차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강화유리입니다. 전면 유리도 강화유리예요. 자, 강화유리 사이에 필름이 들어간 거고요. 강화유리를 예를 들면 이 일반 판유리를 500도에서 한 700도 정도의 온도, 고온도에서 가열을 합니다. 압축된 냉각 공기에 급냉을 시키게 되면 이 표면, 뜨겁게 열받아 있던 이 표면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죠. 압축 변형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다 변형이 진행이 되고요. 이 유리 내부는 바로 식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인장 응력과 이 유리를 감싸고 있는 외부의 압축 응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유리 전체가 파손이 돼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귀퉁에서 이 압축 응력 조금만 손상을 가해도 전체가 파손이 됩니다. 보통 이 자동차 강화유리가 일반 판유리에 비해서 파괴 강도가 3배 정도 좋습니다. 3배. 이게 15kg 포스 제곱센티미터. LX가 시공된 유리, 3mm LX가 시공된 유리는 여기에 이제 필름 간격이 붙겠죠. 아까 그 야구공이 날아와서 깨지는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야구공이 부딪혔을 때 이 겉면은 압축 응력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이 반대면은 인장 응력이 가해집니다. 동일하게. 이 인장 응력에 반발할 수 있는 반발력이 하나 더 한 겹이 생기게 되죠. 늘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필름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 LX, 3mm LX예요. 이 인장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덧대지면서 유리가 깨지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유리에 비해서 강화유리가 3배 정도 더 강하고요. 3mm LX 같으면 7배 정도 더 강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가 깨지지 않는 성질이. 그래서 7배 정도, 한 80줄 정도의 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손에 이제 80kg짜리 무게추가 들려 있고요. 1m의 거리를 1초의 속도로 이동할 때 이 정도의 속도죠. 이렇게 부딪히면 안 깨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3mm LX가 시공된 유리는. 근데 요 일반 강화유리는 15kg짜리 무게추가 이 정도 속도로 보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전화로 막 우리가 뭐 방탄필름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방탄 성능 총알 막아주나요? 또는 뭐 도로에서 판 스프링 같은 거 날라오면은 이거 다 막아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응을 적절히 하려면 그런 거 다 과장 광고고요. 방탄 성능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면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과장이 섞인 용어고요. 실질적으로는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가 깨지지 않는 성질이 7배에서 8배 정도 더 좋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사고 시 파편, 날아드는 파편들이나 자동차 파편들과 유리 파편들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아서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방탄 필름에 대한 배신감이 덜 드는 거죠. 이거 명확히 알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열 성능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시대,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열 성능입니다. 전기차, 난방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자, 우리가 열차단 성능에만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근데 친환경 전기차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라는 소재는 태생적으로 열 방출률이 굉장히 높은 소재예요.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소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가 열 방출률이 보통 91%, 벽돌이 90%, 대리석이 56%, 그리고 우리 LX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서 은이라는 소재 있죠. 은이 4%예요. 열 방출률이 굉장히 적죠. 자, 유리라는 건 건축물을 빗대어 봤을 때 유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비태양 에너지, TSER과 차열 성능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반사를 말하죠. 근데 태양 에너지가 아닌 다른 비태양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 실내에서 가동하는 그런 난방 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시면 되는데, 이 비태양 에너지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소재고요. 유리가 건축물에 빗대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열 손실률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리를 통해서 40%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만큼 높은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린하우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죠. 거의 자동차의 절반이 유리로 되어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붙으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동차도 다르지 않아요. 열 손실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 정도의 열 손실. LX는 U팩터라고 합니다. U팩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창호 제품의 U팩터가 보통 0.2부터 1.25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단열 좋다. 0.2 정도 되는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은 창호가 어떤 창호냐면 그 표면에 로이 코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 코팅도 소프트 로이랑 하드 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 로이는 필름이 아닌 유리에다가 직접 스퍼터링을 해서 열 차단을 하는 그런 유리를 말합니다. 제조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수율도 더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필름이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로이 코팅이 된 유리, 삼중 유리, 그냥 유리도 아니고 삼중 유리에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저전도 가스가 충전이 됩니다. 알곤 가스라든가 크립톤, 아까 말씀드렸던 불활성 기체 같은 것들이 충진된 고기능성 유리가 U팩터가 보통 0.2예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가장 좋은 유리가 이 정도고요. 1.25 되는 단열 성능이 가장 취약한 유리는 자동차 유리입니다. 단판 유리, 5mm 정도 두께 되는 자동차용 단판 유리가 U팩터가 1.25예요. 가장 단열 성능에 취약한 유리가 달려 있습니다. LX가 시공된 자동차용 단판 유리는 U팩터가 0.99까지 내려갑니다. 20% 정도 단열 성능이 좋아져요. 40%의 열 손실을 차지하는 유리의 단열 성능이 20% 정도 올라간다면 8%에서 10% 정도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80 테스트 방법론을 거쳤다면 시험 성적서에 U팩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U팩터는 LX가 가장 좋습니다. 이 단열 성능은. U팩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U팩터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능 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U밸류나 열 관류율이라는 단어로 수치가 있는데 단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시기에는 U팩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BTU per hour 제곱피트 화씨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단위가. BTU는 영국의 열단이고요.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 그래서 영국 열단입니다. 1시간 동안 1제곱피트의 면적의 재료를 통과하는 화씨로 통과하는 BTU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TU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1BTU가 보통 칼로리로 환산하면 252칼로리입니다. 252칼로리. 1시간 동안 1제곱피트,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30cm, 30cm에서 900 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인데, 1파운드에 60.5도의 물을 61.5도로 끌어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U가 1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열량이 252칼로리고요. 1시간 동안 이 1제곱피트의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252칼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LX 필름은 전 세계 유일하게 친환경 필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 LX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오늘 단열 성능, 세이프티 기능, 친환경, 열차단, VLT,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LX만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친환경성을 말씀을 드릴 때, 설명할 때 EPD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환경 제품 선언, 한글로 쓸게요. 영어로는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이라 그래서 환경 제품 선언을 이행한 세계 유일의 썬팅 필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필름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적용 대상의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환경제품 선언이 이게 그냥 보고서의 형태인데, 제3자 전문가로부터 이게 이 필름이 생산부터 사용하면서 폐기되기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준다라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증을 마친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ISO 14044, ISO 14025에 준거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CCAR이라 그래서 캘리포니아 클라이메이트 액션 레지스트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LX 필름의 탄소 발자국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량이 있을 거고요. 이 자동차가 폐기될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량이 있죠. 이 탄소 배출량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X 필름이 시공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필름을 생산할 때도 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래도 이제 폴리에스터 필름이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 탄소 배출이 10이 생겼고 사용하면서 이 적용 대상의 탄소 배출을 100을 줄여줬으면 폐기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환경제품선언 EPD예요. 자동차용 썬팅 필름 중에서는 LX만 이 친환경성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대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유로6 때문에 지금 배터리 전기차들 많이 나오고 있죠. 친환경,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1km 주행할 때 탄소 배출량이 90g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LX 필름 하면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